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ing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f*** all the doubters. They're just young downer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댄 에리얼리가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주로 하는 저자가 쓴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읽어보니까 중간에 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인지심리학을 조금 볼 수 있는 제 기호에는 잘 맞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 읽을 부분은요, 이제 6장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기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181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닷가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썰물 때라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중이고 물에 젖은 모래밭이 점점 넓게 드러나고 있다. 당신은 지금 여자친구를 새로 만나기 위해 자주 가던 장소로 가고 있다. 아, 참, 잊을 뻔했는데 당신은 사람이 아닌 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선 크랩입니다. 크랩, 다그가 아니고요. 당신은 곧 암개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숙개들과 싸워야 한다. 저 앞에 귀엽고 붉은 발을 가진 예쁜 암개와 함께 경쟁자가 보인다. 이 경쟁자는 빠르게 암개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겁을 줘 경쟁자가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물리적인 전투를 벌임으로써 상처를 입거나 최악의 경우 싸움에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다른 개들에게 당신이 그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까치발로 서서 건성으로 발톱을 흔들어대며 상대보다 큰 척 한다면 상대는 당신의 본 모습을 쉽게 간파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향한 응원의 말이다.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다. 당신이 이 해변에서 가장 덩치가 큰 개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뒷발로 땅을 디디고 몸을 최대한 느려 팔을 넓게 그리고 높게 벌려야 한다. 사슴이 자기 뿔이 크다고 공작이 자기 꼬리가 크다고 다른 수컷에게 시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동물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의 거짓말이 진실이라 믿는다면 당신은 아무리 무서운 상대를 만나도 겁먹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이런 과장된 자신감에 경쟁자는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고 만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까치발을 하고 팔을 흔들어대거나 털을 고추 세우거나 혹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도 남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기만, 셀프 디셉션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믿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자기 기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떤 일에서 꽁무니를 빼거나 자신의 본 모습이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보다 형편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번 장에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속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고 결혼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일을 하는데 거짓말이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모두 즉각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당신이 남녀 미팅 자리에 나갔다고 하자. 이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매력적인 여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 노력한다. 그 순간 갑자기 한 가지 황당한 생각이 떠오른다. 당신은 그 여자에게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 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가 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다른 조종사들에게 착륙 방법을 개선할 신기술을 가르쳐줄 참이라는 거짓말에 설득되기 어렵다. 자, 이번에는 당신이 친구와 함께 운동 삼아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달리기 기록에 관해 얘기하던 중 당신은 갑자기 친구에게 약 1.5km를 6분대 달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최고 기록은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최고 기록은 7분이 조금 넘는다. 당신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며칠 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과장된 주장을 반복하게 되면 어느새 당신은 자신이 7분벽을 깨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고 만다. 그리하여 자신이 1.5km를 6분대 달릴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사실에 돈을 걸고 내기를 할 수도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장애인 행세하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자기 기만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1989년 여름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2년 남짓 지났을 무렵이다. 친구인 켄과 나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서 런던으로 날아갔다. 당시 우리는 요금이 가장 싼 에어 인디아 소속 비행기를 선택했다.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터미널 바깥까지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비행기를 타려면 그 긴 줄 맨 끝에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재빠르게 머리를 굴린 켄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것은 나를 휠체어에 태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휠체어에 편안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남보다 훨씬 빨리 모든 탑승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나는 차례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 서 있기 힘들었다. 두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좋은 생각이라는 데 동의했고 켄이 어디론가 가더니 휠체어를 구해왔다. 덕분에 우리는 출국 심사 과정을 빠르게 마쳤고 그러고도 2시간이나 남아 여유롭게 커피를 곁들여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내게 생리현상이 찾아왔다. 켄은 휠체어를 밀어 나를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았다.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나는 휠체어를 최대한 변기 가까이 붙였고 정상적인 거리보다 조금 먼 거리에서 볼일을 봤다. 물론 완벽한 성공이라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았다. 장애물은 또 있었다. 이번에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였다. 우리 자리는 30열에 있었는데 통로에 비해 휠체어 폭이 너무 넓었다. 이번에도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역할이 명령하는 대로 충실했다. 나는 계속 걷지 못하는 사람을 흉내냈고 켄은 이런 나를 부축해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해서 자리에 앉혔다.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자리에 앉은 나는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공항에서 화장실 때문에 불편했던 것처럼 비행기에서도 그 문제로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항공사는 좁은 통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화장실에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6시간이나 되는 비행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여간 번거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렸다. 캔이 다시 나를 업고 비행기에서 내렸으며 이후에는 에어인디아 직원이 휠체어를 꺼내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다. 이 작은 모험 덕분에 나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알았다. 사실 어찌나 힘들고 짜증나던지 에어인디아 런던 지점장을 만나 조목조목 따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침내 휠체어가 왔고 켄은 나를 에어인디아 런던 지점장 사무실로 데려다줬다. 나는 비행기를 타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굴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고 장애인에 대한 항공사 측의 배려가 형편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지점장은 내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이상한 점은 이런 소동을 벌이는 동안 내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지만 두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내 역할을 빠르고 정확하게 소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욕감이 너무도 생생한 나머지 마치 내가 정말로 장애인이고 또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난 것 같았다. 에어인디아 런던 지점장의 사과를 받고 난 뒤 우리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갔다. 나는 내 배낭을 찾아 등에 메고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공항을 빠져나왔다. 마치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범죄 조직의 두목 카이저 소재처럼 말이다. 자기 기만 현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나는 조에 챈스 하버드대학 박사과정 학생 마이크 노턴, 프란체스카 지노와 함께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여러 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에서 피실험자들은 8문제로 구성된 질문지를 받았다. IQ 테스트와 비슷한 시험이었으며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하면 400분의 10에 1에 4분의 1에 2분의 1은 이었다. 통제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은 시험을 마친 뒤 자신이 쓴 답을 실험 진행자에게 제출하면 진행자가 그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피실험자들의 평균 점수를 파악했다. 피실험자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느끼면서 쉽게 자기 기만에 빠져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는 평소와 달리 매트릭스 과제 대신 SAT 시험과 유사한 테스트 방식을 동원했다. 부정행위가 가능한 조건의 피실험자들의 시험지에는 하단에 정답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피실험자들에게 문제를 푼 다음 자신이 직접 정답을 확인하고 점수를 매기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자신이 얼마나 잘 푸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험지에 정답을 적어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문제를 먼저 푼 다음 정답을 보라고 당부했다. 피실험자들은 자기가 맞힌 정답의 개수를 확인한 뒤 자기 점수를 진행자에게 보고해야 했다. 실험의 1단계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다. 정답을 미리 볼 수 있었던 집단의 평균 점수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몇 점 더 높았다. 이것은 시험지 하단에 적혀있던 정답을 채점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 때도 사용했다는 뜻이었다. 다른 실험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실험에도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하지만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맨사 퀴즈에서 높은 점수 얻기입니다. 비행기나 기차 좌석에는 잡지가 비치돼 있다. 이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런 잡지들 중 하나에서 나왔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좌석에 비치된 잡지를 별 생각 없이 뒤적이다 맨사 퀴즈를 발견했다. 맨사 퀴즈는 지능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나는 매우 호승심이 강한 터라 그 문제들을 푸는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여기서 호승심은 이기고자 하는 심리입니다. 첫 문제를 푼 뒤 나는 정답 페이지를 펴 정답을 확인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방금 푼 문제의 정답뿐 아니라 아직 풀지 않은 다음 문제의 정답까지도 훔쳐보고 있었다. 아직 풀지 않은 문제의 정답을 알고 나니 문제풀이가 훨씬 쉬웠다. 문제를 모두 푼 뒤 확인해보니 나는 꽤 많은 문제를 맞췄다.
물론 나는 나 자신이 천재라고 외치고 싶었고 그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내가 문제를 많이 푼 게 아니라 정말 머리가 좋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답을 미리 봤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 머리가 좋기 때문이라는 쪽으로 결론이나 있었지만 말이다. 고등학생들이 SAT 시험을 준비할 때도 내가 멘사 퀴즈를 풀었을 때와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인다. 이 방식도 물론 공부에 도움이 되고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전에 정답을 확인한 것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잊고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한다. 이런 현상은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연습 문제를 풀 때 정답지를 활용하곤 한다. 이는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혹은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저지르지 않을 어리석은 실수를 해서 정답을 맞히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그것이 실제 자기 능력인 양 믿는다. 행복한 마음으로. 앞서 실험의 1단계는 피실험자들이 자기 성적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답을 미리 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들이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혹은 스스로를 속인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직은 피실험자들이 자기가 정답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요소를 덧붙여 다음 단계의 실험을 했다. 자, 당신이 우리가 마련한 실험에 참가한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8문제로 구성된 질문지를 받고 이 중 4문제를 맞췄다. 당신의 정답률은 50%다. 하지만 당신은 실험 진행자에게 6문제를 맞췄다고, 즉 정답률이 75%라고 보고했다. 이 경우 당신은 자신의 실력이 50%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75%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정답을 미리 보고 점수를 부풀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실제 자기 실력이 50% 영역에 가깝다고 인지한다. 한편으로 당신은 실제로 6문제를 푼 것처럼 6문제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자기 실력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75% 수준이라고 스스로 설득할 수 있다. 여기서 2단계 실험이 시작된다.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제를 마친 뒤 실험 진행자는 당신에게 먼저 본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 100개로 구성된 다음 시험에서는 자신이 몇 문제나 풀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지 묻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험지 하단에 정답이 적혀있지 않고 따라서 성적을 부풀릴 수 없다. 두 번째 시험에서 당신은 몇 점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당신은 본래의 자기 실력을 바탕으로 점수를 50%로 예상하겠는가? 아니면 부풀려진 실력을 바탕으로 점수를 75%로 예상하겠는가? 여기서 작용하는 논리는 이렇다. 만약 당신이 먼저 번 시험에서 정답을 미리 보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정답 개수를 2개 늘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새로 볼 시험의 정답률을 50%로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먼저 번 시험에서 6문제를 푼 것을 실제로 자기 힘으로 풀었다고 굳게 믿고 정답을 미리 봄으로써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번 시험의 정답률을 75%로 예상할 것이다. 실제로 두 번째 시험에서 당신은 50%의 정답률을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자기 기만은 마치 썰물 때 바닷가의 숫개처럼 자기 능력을 부풀려 정답률을 실제보다 높게 예상한다. 실험 결과는 피실험자들이 자기 기만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두 번째 시험에서 자기가 기록할 성적에 대한 예상 결과를 보면 피실험자들은 1단계에서 자기 점수를 부풀리려고 문제 푸는 데 정답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자기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수를 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빠르게 설득시켰음을 알 수 있다. 1단계 실험에서 정답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이 부정행위로 부풀린 자기 점수가 실제 자기 능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믿기 시작했던 것이다. 만약 피실험자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대답할 경우
따로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돈이란 요소를 동원해 피실험자들이 자신의 정확한 실력을 기억하도록 돕는다면 피실험자들은 성적을 부풀리기 위해 정답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동일한 실험을 새로운 피실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책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책은 이를 확인하기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를 확인하기 다음에 위해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피실험자들이 두 번째 시험의 정답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경우 최대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과가 어땠을까? 피실험자들은 여전히 먼저 번 시험에서 받은 자기 점수를 온전하게 신뢰하며 두 번째 시험의 예상 정답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돈이라는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만 심리가 피실험자들을 지배했던 것이다. 네,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제목이요.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입니다. 나는 내가 연구한 내용을 활용해 다양한 집단에게 강의를 한다. 강의실이나 강연장에서 보통 나는 실험과 실험의 결과 그리고 그 실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 등을 설명하곤 한다. 때로 사람들은 내가 설명하는 실험들의 결과에 크게 놀라지 않았으며 그런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말했다. 나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 실험과 연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나는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결과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그 느낌은 진실을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생긴 것일까? 어느 날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이 느낌 혹은 발상을 깨뜨릴 방법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후 나는 강의실이나 강연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질문을 던지고 잠시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 각자 예상하는 결과에 투표하거나 종이에 적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한 실험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이 방법은 유효했으며 이후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답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가진 이런 천성적인 경향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나는 듀크 대학 안에서 세운 심리학 연구센터의 고급 통찰센터, 영어로는 The Center for Advanced Hindsight라는 이름을 붙였다. 네,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과 허풍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990년대 초반의 일이다.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탠리 큐브릭은 조감독에게서 자기 행세를 하는 어떤 남자 이야기를 들었다. 큐브릭 행세를 하는 이 사람의 본명은 앨런 콘웨이였는데 그는 수염 자국이 시커먼 큐브릭 감독과 전혀 다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 남자는 런던 시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떠들어댔다. 진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파파라치를 피해 다녔으므로 실제로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명 감독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이 이 사기꾼의 미끼를 물었다. 특히 소호의 젊은 호모들이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이 바로 콘웨이가 집중적으로 노리는 사냥감이었다. 큐브릭의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던 영화사 워너 브라더스 사무실로 날마다 이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들은 큐브릭 감독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택시비까지 지불했으며 감독이 자기에게 다음에 찍을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연락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어느 날 뉴욕타임스의 영화 비평을 연재했던 영화평론가 프랭크 리치가 아내와 함께 런던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부부 동반 모임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가짜 큐브릭이 옆 테이블에 기사자기를 받은 하원 의원을 포함한
몇몇 청년들과 동석하고 있었다. 가짜 큐브릭은 동석자들에게 영화를 찍으면서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있었다. 한참 얘기하다가 이 사기꾼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리치를 봤다. 그는 리치의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리치가 자기를 두고 창의성이 겨울잠을 잔다고 평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잡지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둔 생활하는 큐브릭 감독을 만나 흥분한 리치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고 사기꾼은 리치에게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사라졌다. 이 일이 있은 직후 큐브릭 감독을 사칭한 사기꾼이 벌인 사기 행각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리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코너웨이가 자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팔면서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다. 코너웨이는 자신이 정신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큐브릭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나는 내가 큐브릭이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소동을 지켜보는 큐브릭은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아. 나는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해야겠어. 이제 나는 내가 그 친구인 양 행세하고 돌아다닐 거야. 앨런 코네이는 스탠리 큐브릭이 죽기 넉 달 전에 무일푼의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는 큐브릭의 조감독이던 앤서니 프레윈이 스탑 스마일링 이란 잡지에 기고한 내용의 일부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존 말코비치가 콘웨이로 출연한 영화 컬러미 큐브릭이 만들어졌다. 비록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코네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이 큐브릭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더 확고하게 믿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다. 우리는 기존의 기본적인 자기 기만 과제를 사용하되 피실험자들이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경향성의 정도를 수치로 측정하는 부분을 추가했다. 우리는 자기 기만 경향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실험자들에게 몇 가지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피실험자들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이런 진술에는 예를 들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가 보상받은 인상은 보통 정확하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한 적이 없다. 등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진술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평균보다 많이 한 사람들이 과연 실험에서도 자기 기만의 경향성이 높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결과는 앞서 했던 실험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의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질렀고 점수도 더 높게 받았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도 정답을 더 많이 맞힐 것이라 예상했다. 이들은 자기 점수를 과장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한 바람에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자기 자신의 성향에 대한 진술에 그렇다는 대답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들 중 상당수가 다음 시험에서 더 많은 정답을 맞힐 것이라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네, 다음 소제목 있습니다. 전쟁 영웅의 진짜 얼굴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참전자 중 최후 생존자이던 월터 윌리엄스가 1959년에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은 장엄하게 치러졌다. 수만 명의 인파가 장례 행렬을 지켜봤으며 공식적인 조문 주간까지 마련됐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윌리엄 마블이라는 기자가 남북전쟁 발발 당시 윌리엄스는 겨우 5살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이런 사실로 볼 때 윌리엄스가 남북전쟁의 군인으로 참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전쟁의 최후 생존자라는 타이틀은 윌리엄스에게 넘어오기 전에 존 살링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도 마블이 밝혀낸 바 있었다. 마블은 수십 명의 이른바 남북전쟁의 최후 생존자들을 모두 가짜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다.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전쟁을 두고도 이런 일이 있었다. 가까운 과거이므로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은 여지없이 깨진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토머스 라레즈 하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병을 돕다가 탈레반이 쏜 총에 맞아 여러 군데 총상을 입었다. 라레즈는 전우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총상을 당한 몸으로 탈레반 병사를 7명이나 사살했다. 라레즈의 이런 영웅적인 활약은 댈러스에 있는 한 방송국의 보도로 새삼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나중에 라레즈가 해병대 소속 군인이긴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보도를 한 방송국은 정정 보도를 내고 사과했다. 이처럼 기자들은 흔히 거짓 주장의 진실을 밝혀내지만 때로 기자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오랜 세월 기자 생활을 했던 미국 CBS 방송국의 앵커 댄 레더는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해병대에 복무했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해병대에 기초훈련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군복무 기록이나 경험을 과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력서에 군복무 경력 및 학력과 관련해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이력서에 기록된 거짓말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더 강력하게 믿게 하는 하나의 업적 표시 기능을 할까? 우리가 성적이나 자격증, 졸업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혹은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 기재해 이런 거짓 기록을 공식화할 때 그 허위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마치 예전부터 진실이었던 것처럼 강력하게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위조된 가짜 졸업장이나 자격증 혹은 트로피가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릇된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울까? 자기 기만의 소양과 능력을 더욱 강화할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한 실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나는 내 연구실에 2개의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걸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두고 싶다. 하나는 MIT 참스쿨, 가로 열고 사교술, 화술, 비용, 교양 등을 가르치는 학교를 말함 학사 수료증이고, 다른 하나는 MIT의 참스쿨 박사 수료증이다. 나는 이 2개의 수료증을 받으려고 1월의 추운 날씨와 싸워가며 사교 댄스, 시, 넥타이 매기 등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수료증들을 연구실 벽에 오래 걸어둘수록 나 자신이 정말로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여기서 참이란 건 우리말 참이 아니고 이 매력입니다. 매력. 그래서 MIT 참스쿨은 그 공부하는 게 지금 사교술, 화술, 미용, 교양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 직업 대학이 하는 병설 사회교육센터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실험자들에게 첫 번째 수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즉 시험지 하단에 정답을 적어두고 피실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명서의 효과를 시험했다. 피실험자들이 자기 성적을 부풀려 높은 성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들이 기록한 높은 성적을 강조하는 증명서를 나눠줬다. 증명서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공식적인 문서처럼 정교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그들의 이름과 성적을 적었다. 물론 일부 피실험자들에게는 이 증명서를 나눠주지 않았다. 부정행위를 한 피실험자들의 부풀려진 업적 표시물이 과연 그들에게 부풀려진 성적이 진짜 자기 능력을 반영한다는 그릇된 자신감을 높여줄까?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다. 벽에 걸어둔 수료증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증명서를 받은 피실험자들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가 나눠준 증명서는 일종의 초등학교 교사가 찍어주는 참 잘했어요 도장과 같았다. 이것이 피실험자들에게 부정행위로 얻은 높은 점수를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쉽게 믿도록 만들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스포츠 영웅의 거짓말입니다. 운동선수는 누구나 스테로이드 복용이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혹은 몇몇 경우에서처럼 의회 청문회에서 인정하게 되면 해당 스포츠에
명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와 기록도 먹칠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복용을 해서라도 신기록을 세우고 싶은 그들의 바람은 몹시 간절하다. 언론의 관심을 받고 팬의 사랑을 받고 싶은 나머지 많은 운동선수가 스테로이드 복용이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이 문제는 종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사이클 선수 플로이드 랜디스는 2006년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뚜르드 프랑스 우승 자격을 박탈당했다.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은 소속 축구팀의 선수 8명이 근육 강화제인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 축구팀의 활동을 1년 동안 정지시켰다. 또 불가리아 현 축구 감독은 2010년에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시켜 4년간 감독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경기에 이기거나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가 승리를 한 것이 순전히 자기 기량과 능력 덕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자기가 거둔 성적이 순전히 자기 기량과 능력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믿을까? 물론 야구라는 종목도 예외는 아니다. 마크 맥과이어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았다면 과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는 과연 자신이 거둔 성적이 순전히 자기 능력과 기술 덕분이라고 믿었을까? 스테로이드 복용 사실을 인정한 맥과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제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홈런을 칠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전혀 복용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내는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전혀 복용하지 않고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시즌들도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시즌들도 있었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시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지만 맥과이어나 그를 좋아한 팬들 모두 그의 진짜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풀리고 과장한 것을 믿는 성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중단하거나 혹은 적어도 자제하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했던 실험에서도 확인했듯 자기 성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대가로 돈을 준다고 약속해도 사람들은 자기 기만을 그만두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부정행위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개입하는 방식을 써보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10계명 사용 방식과 비슷하다. 피실험자들은 시험지 하단에 적혀있는 정답이 자기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무시할 게 분명하므로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정답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좀 더 명백히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만약 피실험자들이 정답을 활용해 자기 성적을 부풀린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면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경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시험지라는 형태를 동원한 초기에 여러 실험들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시선이 언제 정답이 있는 부분으로 옮겨가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또 정답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푼다는 사실을 본인이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을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에서 문제를 풀도록 했다. 이때는 정답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고 마우스를 화면 하단으로 움직여 볼 수 있게 했다. 마우스가 화면 하단에 머무는 동안 정답이 드러나고 마우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답을 보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했다. 이는 마우스를 화면 하단으로 가져가는 자기 행동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이전과 다르게 나타났다. 비록 거의 모든 피실험자들이 적어도 한 번은 정답을 확인했지만 시험지라는 형태를 동원했던 지난번 실험들과 달리 피실험자들은 두 번째 시험에서 자기 성적을 예측할 때 과장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우스를 화면 하단으로 가져가 정답을 활성화시키도록 한 설정이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덜 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보다 부정행위를 덜 하는 것 같다. 네, 다음 소제목은 자기기만과 자립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기기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까? 자기기만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제거해야 할까? 나는 자기기만이 사촌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과신, 영어로 overconfidence 혹은 낙천주의, optimism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아가 사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기만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강한 믿음은 아무리 지루한 작업이라도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힘을 주며 새롭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스스로를 줄기차게 속인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실패는 그럴듯하게 둘러대고 자신이 거둔 성공은 큰 소리로 외쳐댄다. 심지어 그 성공이 온전하게 자기만의 몫이 아닐 때조차도. 자신이 실패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한다. 앞서 예로 든 바닷가 모래사장의 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소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을 자기 기만으로 드높인다. 그런 자기 자신이 실제 자신보다 더 낫다고 스스로 속임으로써 이성과의 데이트에 성공하거나 중요한 사업을 훌륭하게 완수하거나 혹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다. 그렇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식으로 이력서를 부풀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다만 때로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자신감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한편 부정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믿음은 명백하게 불가능한 일임에도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을 갖게 하며 그에 따른 결과는 최상의 결과와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기 기만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부풀린다. 다니지도 않은 명문대학에 다녔다는 식의 자기 기만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이나 허풍이 나중에 발각될 경우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그리고 자기 기만에는 당연히 일반 비용, 즉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는 일반 비용과 특수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비용이란 생산물의 특정 부분 생산 유무에 관계없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한 필요한 비용이다. 네, 제가 설명을 맥락에 안 맞게 읽어버렸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에는 당연히 일반 비용이 뒤따른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은 거의 모든 면에서 한층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삶의 모든 측면들이 그렇듯 여기서도 행복과 그리고 자기 기만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보다 현실적인 관점을 위한 적정한 판단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괄호까지 섞어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들이 그렇듯 여기서도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적정한 판단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네, 빼고 읽었습니다. 앞에 거 넣어서 생각하십시오. 사슴에게 자동차 불빛에 눈이 머는 경험은 확실한 즐거운 것이다. 미래에 대한 멋진 백일몽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꿈을 꾸는 시간은 그야말로 몇 초에 불과하며 바로 다음 순간 로드킬을 당하거나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 네, 다음 소제목은 하얀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선의의 거짓말쯤 되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퍼지 요인을 확장시킨다. 이때 우리는 이기적인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칭찬, 특히 상대가 어떤 것을 잘해서
하는 칭찬이 아니라 잘 하지도 않는데 하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자. 하얀 거짓말의 고전적인 사례가 있다. 코끼리처럼 뚱뚱한 여자가 섹시한 새 드레스를 입고 남편에게 묻는다. 여보, 나 뚱뚱해 보여? 남편은 빠른 속도로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할 경우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대답한다. 자기 정말 아름답다. 하얀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매끄럽게 해주는 예절과 같은 것이지만 때로 사람들이 매우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나는 18살 때 화상사고를 당한 뒤 이를 경험했다. 이 사고로 나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몸의 70%의 3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모든 의사와 간호사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어린 마음에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한 피부 이식 수술로 생긴 흉터 자국이 언젠간 모두 말끔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모닥불에 팝콘을 튀기거나 마시멜로를 구워 먹다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말끔하게 회복하듯 내 몸의 모든 흉측한 피부도 예전의 말끔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다 돼갈 무렵이었다. 작업요법, 즉 가벼운 일을 함으로써 장애의 회복을 꾀하는 요법인 즉 작업요법을 해주던 치료사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10년 전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꾸준히 치료받은 끝에 회복한 사람이라 했다. 이 치료사는 나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 즉 다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찾아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끔찍했다. 그 남자 얼굴에는 흉측한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두 손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원래 기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런 모습은 내가 상상하던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 일이 있은 뒤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내 몸에 난 흉터와 내 신체 기능의 상태가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게 분명했다. 의사와 간호사 역시 치료 과정에서 내가 겪을 고통에 대해 하얀 거짓말을 했다. 한 번은 두 손에 피부 이식을 하는 길고도 긴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 의사들이 긴 바늘을 손가락마다 하나씩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가락 관절들을 통과하도록 박아 넣었다. 이렇게 해야 이식한 피부가 제대로 접합된다고 했다. 그리고 바늘마다 끝에 코르크를 달아놨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박힌 바늘로 얼굴을 긁거나 눈을 찌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2달을 보냈다. 어느 날 나는 이식한 피부가 예정대로 잘 접합된 시점에 손가락에 박혀있는 그 바늘을 맞지도 하지 않은 채 뽑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았다.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아주 간단한 절차니까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간호사들의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나는 바늘 빼는 과정에 대해 여전히 예전보다 훨씬 덜 긴장하고 덜 걱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바늘들을 빼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간호사 한 명이 내 팔꿈치를 잡았고 다른 간호사가 집게로 바늘들을 하나씩 천천히 뽑았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고통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도 며칠간 이어졌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프지도 않다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만약 내게 닥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줬더라면 나는 끔찍한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환자인 내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면역체계 회복에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나는 하얀 거짓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
네, 이 책 내용보다도요. 물론 내용입니다만 마지막에 이분이 겪었던 그런 그 화상에 대한 고통스러운 추억이 참 이분을 위로하고 좀 같은 편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댄 에리얼리,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오늘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우리는 모두 타고난 이야기꾼, 창의성과 부정직함이란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ing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f*** all the doubters, they're just your downers.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I'm off at these fucking clowns who were all taught they deserve an ounce.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 I'm just telling you to fight for your dreams, but it's not what it seems. Man, it's hard to be seen when everybody wants to be king. Yeah, they all wanna ring, yeah, we all wanna be free. So show me what you got, what you bring, how you fight in the ring, how you take a fucking swing. Do you got heart, are you mean? Got some scars, got some needs, are you willing to go bleed?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I'm off at these fucking clowns who were all taught they deserve an ounce.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